제가 우리 아이 밥 먹이는 것 때문에 무염식을 해야 하나, 가염식을 해야 하나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맘카페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전문가 칼럼도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말이 다 달라요. 어디서는 두돌전엔 절대 안 된다. 어디선 소량은 괜찮다. 또 어디서는 자연 나트륨은 다르다. 들을 때는 알겠다가도 뒤돌아서면 그래서 간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고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느낌. 다들 겪어보셨죠? 근데 무염주장, 가염주장 양쪽의 논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니까 사실 이 혼란의 이유가 있었어요. 논문마다 보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야 머릿속에 복잡했던 퍼즐들이 탁 하고 끼워 맞춰졌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딱 보고 나시면, 아, 무염을 권장하는 주장은 이런 근거에서 나온 거구나. 아, 가염도 괜찮다는 주장은 이런 맥락이었구나 하고 어느 쪽이 맞는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동안 소금에 대해 막연하게 품고 계셨던 불안감도 한결 정리되실 거고요. 본격적으로 논문을 살펴보기 전에 양쪽 주장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가염 측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트륨은 신경 전달, 수분 균형, 심장 기능의 필수 전해질이다. 무염을 강요하면 오히려 결핍이 생긴다. 뇌와 심장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금을 적당히 쓰는 건 괜찮다. 무염 측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기 콩팥은 미성숙하다. 어릴 때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성인이 됐을 때 고혈압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이유식에는 소금을 넣지 말고 자연식 재료에 들은 나트륨이면 충분하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양쪽 다 유명한 논문을 내밀고 있는데 말이죠. 둘 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연구만 들고 온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논문들을 하나씩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가염 논문 4개, 무염 논문 4개씩 준비했어요.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이유식을 먹는 6에서 24개월 건강한 영유아에게는 양쪽의 논문 모두 약간의 논리적 구멍이 있다는 건데요. 가염 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논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저염식은 사망률을 높인다? 2016년에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신부전 환자에게 엄격한 저염식을 했더니 오히려 사망률이 1.83배나 높아졌다는 내용이에요. 가염 측은 이 연구를 들어서 봐라, 나트륨 제한은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대상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연구 대상은 심장이 이미 망가진 성인 신부전 환자예요. 신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핑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심장 펌프가 고장난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혈액량을 유지하기 위해 나트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소금을 줄이면 혈액량이 같이 줄어서 장기에 혈액 공급이 더 떨어지는 거죠. 이걸 장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생후 6개월 아기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병든 어른의 식이 연구를 건강한 아기에게 쓰는 셈이에요. 이걸 생태학적 오류라고 부르는데요. 대상이 다른데 결론을 같다고 우기는 거죠. 연구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엉뚱한 대상에 적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소금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진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이 수분을 지키기 위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라스를 과하게 작용시킨다. 그러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구 분비돼서 성장기 아이에게 해롭다는 주장인데요. 몸 안에서 혈압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시스템인 건 맞아요. 이게 과하게 작동하면 심장과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 주장의 근거로 모리스의 2008년 연구가 자주 인용되는데요. 그런데 이 연구의 방법을 보면 쥐한테 이뇨제를 투여해서 극심한 급성 나트륨 결핍을 인위적으로 만든 동물 실험이었어요. 그 상태의 쥐가 소금물에 집착하는 행동을 관찰한 거예요. 이뇨제로 강제로 나트륨을 고갈시킨 쥐의 상태가 소고기, 달걀, 당근 같은 이유식을 먹고 자연 나트륨을 정상적으로 섭취하는 건강한 아기의 상태가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일반 이유식 재료만으로도 하루에 150에서 250mg의 나트륨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이뇨제로 인위적으로 결핍을 만든 극심한 위기 상황의 지실험 결과를 무염 이유식이 아기에게 스트레스 준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쓰는 것은 약간 비약이기도 하죠. 게다가 가염 측은 이 실험을 근거로 이런 말도 해요. 소금을 안 주면 뇌신경이 변해서 나중엔 설탕이나 더 자극적인 조미료를 찾게 된다고요. 그런데 실험을 실제로 보면 나트륨이 극단적으로 부족해진 쥐의 뇌에서 짠맛 수용체의 반응이 줄고 단맛 수용체를 통해 나트륨 자극이 전달되는 변화가 생겼어요. 그 결과 소금이 더 달콤하게 느껴져서 소금 자체를 더 간절히 찾도록 뇌 회로가 바뀐 거예요. 즉, 소금이 부족하면 설탕을 찾는다가 아니라 소금이 부족하면 소금을 더 간절히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뇨제로 만든 극단적 결핍 상황의 쥐실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 소금을 안 주면 소금에 중독된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1996년 에피타이즈에 실린 스테인의 논문인데요. 과거에 제조사 실수로 아기에게 꼭 필요한 나트륨 성분인 염화물이 아예 빠진 불량 분유가 시판된 적이 있었어요. 이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 일반 아이들보다 짠맛을 훨씬 강하게 찾고 소금을 갈망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사례를 보면서 어릴 때 소금을 안 먹이면 나중에 짠맛에 중독된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이 사례의 핵심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거는 적당한 제한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필수 성분이 완전히 누락된 불량 제품을 먹은 거예요. 병적인 결핍 상황이란 건 똑같죠. 우리가 이유식에 하얀 정제소금 한 꼬집을 안 친다고 해서 아이가 이런 극단적인 결핍 상태가 될까요? 전혀 아니에요. 아이가 먹는 고기, 채소, 모유나 분유에는 생존에 필요한 자연 나트륨이 이미 들어있어요. 이 사례를 일반 이유식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네 번째, 아이오딘이 부족해진다? 또 하나의 근거는 아이오딘이에요. 2012년 연구에서 이유식 시기 아이들이 아이오딘 결핍에 특히 취약하다고 밝혔어요. 요오드가 들어간 소금이 아이오딘의 공급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아기의 뇌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오딘이 부족하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아이오딘은 요오드 소금뿐만 아니라 미역, 김, 생선, 달걀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유식 재료를 다양하게 쓰면 소금 없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소금이 아이오딘의 유일한 공급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소금을 써야 한다는 결론을 직접 지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어서 무염 쪽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논문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기 때 먹은 나트륨이 평생 혈압을 좌우한다? 무염을 주장하는 쪽에서 가장 자주 인용하는 연구예요. 1983년 네덜란드에서 호프만 연구팀이 진행했는데요. 갓 태어난 신생아 476명을 두 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일반 분유, 한 그룹은 나트륨을 줄인 분유를 6개월간 먹였어요. 결과는 나트륨을 줄인 분유를 먹은 그룹의 혈압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5년 뒤에 이 아이들의 혈압을 다시 쟀더니 나트륨을 줄인 분유를 먹었던 아이들의 혈압이 3.6 정도 더 낮았습니다. 이 수치는 뇌졸중 발병률을 15%나 떨어뜨릴 수 있는 결과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무염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무작위 배정에 15년 추적까지 했으니 강력한 연구처럼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연구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연구의 대상 시기는 생후 0에서 6개월이에요. 이유식을 시작도 안 한 분유만 먹는 신생아 시기인 거죠. 신생아 시기에 나온 연구 결과를 콩팥이 훨씬 더 발달한 이유식 시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비약이 될 수도 있어요. 둘째로는 15년 후 추정률이 35%였어요. 476명 중 167명만 추적조사에 응한 거예요. 나머지 65%는 왜 빠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죠. 남은 35%의 데이터만으로 낸 결론을 전체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연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한편으로 이유식에 소금 넣으면 고혈압이 온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아기 때 나트륨 혈압에 영향을 준다? 혈압에 관한 논문이 하나 더 있어요. 영국의 2008년 브리온 연구팀의 논문인데요. 아이들의 생후 4개월과 8개월 때 나트륨 섭취량을 측정하고 이 아이들이 7살이 됐을 때 혈압을 쟀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주로 수유를 하는 4개월 시점의 나트륨 섭취는 7살 때 혈압을 올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무염 측은 보통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무염식의 필요성을 주장하죠.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시기, 즉 본격적으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는 8개월 시점의 나트륨 섭취는 7살의 혈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논문 자체의 결론도 이렇게 쓰고 있죠. 초기 영아기가 나트륨으로 인한 미래 혈압의 결정적인 민감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물론 이 연구는 7살까지만 추적한 결과예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죠. 이 논문 하나로 이유식 때 소금을 먹여도 평생 안전하다고 확언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이유식 시기의 나트륨이 아이의 평생 고혈압을 일으킨다라고 두려워하기엔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세 번째, 아기 콩팥은 미성숙하다? 또 하나의 핵심 주장이 아기 콩팥이 나트륨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주장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게 소아신장학자 헤이콕의 논문인데요. 그런데 정작 이 논문 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만삭 신생아의 신장 기능은 성인과 다르지만 정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엔 충분하다예요. 이 논문은 아기 콩팥이 미성숙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이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오히려 이유식 수준의 나트륨은 처리할 수 있다에 가까운 거죠.
같은 논문인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콩팥 미성숙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생후 0에서 3개월 아주 초기예요. 이유식을 시작하는 6개월 이후로 가면 콩팥 기능은 상당히 발달해 있고 소금을 넣으면 신장이 망가진다라는 표현도 이유식 시기에 그대로 적용하기 조금 어렵긴 한 거죠. 네 번째, 짠맛을 먹을수록 더 짠맛을 원한다? 그렇다면 소금을 쳐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 무염 측의 손을 들어주는 2012년 스타인의 연구가 등장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 정제소금의 강한 짠맛에 일찍 노출될수록 아이의 짠맛을 느끼는 기준선, 즉 미각역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미각역치가 높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짠맛을 느끼려면 점점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지면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것처럼요. 그 결과 커서도 당근이나 브로콜리 같은 자연의 담백한 맛은 싱겁게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짠 과자나 인스턴트 식품을 더 찾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이유식 시기에 정제소금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당장 콩팥이 망가지거나 혈압이 오르기 때문이라고 하긴 어려운데 어릴 때 길들여지는 입맛이 평생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입맛을 처음부터 잘 잡아주자는 거죠. 무염으로 이유식을 만들었더니 아이가 잘 안 먹다가 결국 간을 살짝 했더니 그릇을 싹 비운 경험 있으시죠? 이게 간을 해야 한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짠맛에 이미 노출됐다는 신호일까요? 자, 이렇게 가염 논문 4개, 무염 논문 4개를 다 살펴봤어요.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맞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논문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쪽 다 완전히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양쪽 다 유리한 연구를 골라서 자기 주장에 맞게 읽고 있긴 한 거죠. 무염 쪽은 신생아 시기 연구와 성인 대상 연구를 이유식 시기에 적용하고 있고, 가염 쪽은 신부전 환자의 연구를 건강한 아기에게 적용하거나 이뇨제로 인위적으로 만든 극단적 결핍 상황의 동물 실험을 일반 이유식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이 공통으로 가진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이유식을 먹는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 아기를 직접 대상으로 소금 섭취량과 건강 결과를 비교한 무작위 대조 연구가 사실상 없어요. 왜냐면 아기한테 일부러 소금을 많이 먹이거나 적게 먹여보는 실험을 윤리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간접 연구, 다른 대상의 연구를 가져와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게 뭔지, 불확실한 게 뭔지를 구분해서 판단하기로 했어요. 확실한 건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하고 극단적으로 부족해도 과도하게 많아도 안 좋다. 불확실한 것, 이유식 시기에 소금을 소량 넣었을 때 확실히 나쁘다는 근거도 확실히 괜찮다는 근거도 아직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답이 불확실할 때는 조금 더 안전한 쪽을 선택하되 그게 아이에게 밥투정이라는 스트레스로 돌아오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1부에서 저만의 결론을 제안해드렸죠. 정제소금은 밀어두고 천연 감칠맛을 활용하는 거죠. 소금 대신 건새우, 표고버섯, 구운 토마토 같은 자연 재료를 쓰면 나트륨량은 정제소금의 30분의 1 수준으로 확 낮추면서도 아이의 뇌에서는 충분히 맛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게다가 천연 감칠맛은 소금처럼 중독성이 없고 위에 들어가면 포만감 신호를 보내서 아이가 스스로 식사량을 조절하도록 도와줘요. 간장 한 방울 썼다고 내가 나쁜 엄마인가? 혹은 무염을 고집했다가 아기가 안 크면 어쩌지? 하는 죄책감은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 길고 복잡한 논쟁을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가지만 꼭 마음에 담아주세요. 첫째, 앞으로 누군가 논문에서 이렇대요 라고 하면은 그 논문이 과연 건강하게 밥을 먹는 우리 아기를 대상으로 한 게 맞는지 대상자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인 신부전 환자, 이뇨제를 맞은 쥐, 특수한 불량 분유를 먹은 아이 등 특수한 대상을 건강한 내 아이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조금 다르긴 해요. 이것만 알아도 정보를 보는 눈이 달라진답니다. 둘째, 정답이 없는 육아의 길에서 극단적인 흑백 논리보다 빛나는 건 부모의 유연함이에요. 절대 무염이라는 강박으로 식탁을 전쟁터로 만들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어른 입맛에 맞춰 소금을 팍팍 치지도 마세요. 자연 식재료가 가진 다양한 감칠맛, 그 중간지대를 찾아서 유연하게 가시면 돼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차려낸 밥상이 아이에겐 최고의 보약이니까요. 오늘 2부에서는 무염 측과 가연 측이 각각 인용하는 논문들을 직접 살펴봤어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직 의학적으로 정답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영역이라고 봤어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이제 어느 한쪽의 날선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아이의 발달과 입맛에 맞춰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매일 끼니마다 논문을 찾듯이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어떤 재료를 간을 해줘야 되는 건데? 라는 구체적인 시기별 실전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부 영상을 같이 보시면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